알고 계시다시피 뭐 요즘 MZ 세대라 그래서 굳이 뭐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냐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분들 보면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를 다루는 게 벌써 다르죠. 이미 체화가 돼 있는 이 부류들이죠. 그리고 이제 대상화시켜 얘기하면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우리도 한때는 컴퓨터 좀 다뤘는데 해도 지금 MZ 세대들이 그 하는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반응, 그 컴퓨터와 디지털 세상의 어떤 친연성, 이거는 도저히 뭐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와는 다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심리를 하고 청소년 더 내려가면 아동 심리까지도 파악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를 쏘려고 해도 관역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상담을 하려고 해도 그 내담자가 어떤 정도의 사람과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그죠? 우리가 불자들은 또 우리 애들의 실천은 이럴 것이다. 마음은 이럴 것이다. 마음은 수행은 이래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러한 변화,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어느 좌표 속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세계 변화에 지금 좌표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간단하게 우리 인공지능의 혁신 이 부분도 언급도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요즘 계속 뭐 지상에서 미디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승가대학에서는 강의할 때 이렇게 입정을 하고 죽비를 치고, 죽비 없죠? 들어가는데 오늘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좀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을까요? 불성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불성이 있다. 아니 뭐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누구나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 있다고 해서 아니다. 기계에 불과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선사들처럼. 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예, 한 분 계시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질문을 강요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고, 뭐 메타버스니 뭐니 하면서 디지털 세상이 성큼 다가왔죠.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 우리 일상에 떼어놓을 수 없는 기기죠. 하지만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불과 10년이 될까 말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나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연배가 비슷하거나 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핸드폰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쵸?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을 파고들었는데, 더 놀랍게도 스마트폰은 불과 10년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뭐 프레젠테이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스마트폰을 또 뛰어넘고 있죠 지금. 그런 것처럼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2016년도 우리가 서울에서 그 알파고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는 순간부터 지금 몇 년인가요? 원래 2022년이 이제 시작이니까 뭐 5년 남짓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이런 뭐 메타버스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디지털 뭐 이 얘기가 그냥 꽉 차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또 종료된 게 아니라 이제 막 더 시작한다는 거죠. 더한 우리 학자들의 표현대로라면 전환 가속도라 그러죠.
세상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 전환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한 가지씩 하나씩 침착하게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한번 하나씩 소박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자 이거죠. 물론 이전엔 던져본 적이 없는 질문일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 없었고 내가 인공지능이 없어도 어떠한 형태의 실업의 위험 또 내 가족 자녀들의 어떤 취업난 또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 로봇을 갖고 뭘 할 건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주변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없는데 뭐 그런 거를 고민을 합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인공지능 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이 기연이 사실은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한 20년 전이었죠. 그때도 저도 이제 승가대학 그 학인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도반들하고 그 스님들은 이제 지대방이라고 있어요. 지대방이라는 것은 일종의 휴게실 같은 건데 원래 다 선방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선하다가 한 50분 하고 힘들면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면서 잠깐 이제 뭐 휴식을 취하고 하는 공간인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행사승가대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졸업 논문을 썼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반들하고 내기 나오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로봇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로봇도 인공지능 로봇도 혹시 깨달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엉뚱한 얘기였겠어요. 그 어릴 때는. 그러면서 근데 호기심은 나지만 다 웃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 방장 선생님도 인공지능 로봇을 모시면서 살아야겠네 막 하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농담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게 너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 주제로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졸업 논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당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이제 아주 공학 영역, 과학의 영역으로만 국한된 거지. 무슨 불교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얘기한 건 더더욱도 없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애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내서 졸업 논문을 완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된다면 이런 가정을 붙여서 졸업 논문을 끝내고 보니까 자료가 책이랑 논문들 관련된 비슷한 논문들 찾아낸 게 사과 박스로 하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테이프로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테이프로 싸면서 언젠가는 이 자료를 박스를 뜯어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였는데 2016년 알파고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논문을 써달라고 하는데 그 논문이 국제학술대에 발표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 논문이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이래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산내만 있었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좀 놀랍더라고요. 왜 갑자기 불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 업계나 학계에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회 각계의 각층으로 전 영역으로 인공지능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불교계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점 또 접근 방식을 어떻게든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학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도 하고 세미나도 열리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럴 만한 변화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스를 그럼 논문을 써야겠구나 해서 박스를 딱 열어보려고 하니까 열어보니까 불행하게도 그때 박스 안에 있던 논문들이나 자료들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올드한 이야기들이고 이미 철진한 이야기들이고 뭐 그런 얘기 뭐 논문에 썼다가도 뭐 전혀 이제 세상을 못 따라잡는 그런 얘기를 딱 들을 게 십상이었고, 그래도 어쨌든 그때 뭐 튜링 테스트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던 얘기들이 바탕이 돼서 그래도 호기심이라든지 또 다른 단계의 공부를 하는데 좀 쉬워지지 않았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그렇게든 저렇게든 간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질문 던졌던 게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을까?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긴 한데, 불교에서 불성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깨달을 수 있는 뭐 잠재력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도 붓다가 될 수 있을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조금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불성에 대한 개념도 어렵지만 또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정도 발전 단계이고 앞으로 가능성은 도대체 어떠하길래 과연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화의 시대에는 그냥 당황하고 주어지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할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의 화두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다가오는 여러 변화들이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시기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2020년, 19년 지난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인공지능이 중요하니까 다루는 정도였어요. 또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디지털이라든지 다양한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가 세상에 잘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 정도까지만 없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안다시피 지금 거의 2년 남짓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언론지상에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뭐 메타버스니 사물 인터넷이니 블록체인이니 뭐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시간을 맞고 있구나라는 정도였고, 이것은 일부 뭐 빅테크 기업이나 산업계에 국한된 또는 과학하는 사람들에 국한된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사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 일상에 그렇게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전에 한 10년 뒤에나 할 법했었던 기술들, 뭐 당장 우리 뭐 비대면, 여러분들 뭐 지금 이 강의도 이제 다 뭐 녹화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학에서도 어떻습니까? 다 실시간으로 줌이라든지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수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과거에 이 기술이 없었을까요? 사실 있었죠. 학계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다 있었죠. 국제회의나 바이어들하고 협상이나 모든 것들도 우리 영화처럼 사실은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정도 기술은 갖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굳이 뭐 학회라 그러면 한 번씩 만나서 관공도 하고 관광도 하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게 학회지. 무슨 공부만 하면서 헤어지는 게 무슨 학회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온라인 기술이 갖추어져 있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나야지. 비즈니스도 직접 만나야지. 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죠. 어떻게든 그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이용을 해야 되고,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또 비대면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학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해일이 다가온다고 이렇게 긴장하고 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또 다른 또 해일이 밀려왔다. 그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게 두 가지 폭풍우, 해일이 동시에 우리를 덮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뭐 그 당연히 영어니까 미국에서 유래한 얘기긴 하지만 해안가에서 두 개의 허리케인, 폭풍우가 발생했을 때 이 폭풍이 두 개가 만나면서 그 시너지라 그럴까요? 그 파괴력이 더 극대화되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일종의 지금 우리는 이중 충격의 시간 속,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고 또 그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별개의 문제나 별개의 사회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절묘하고 놀랍게도 너무나 서로 결합되고 융합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10년 뒤에나 가능했을 법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이 2, 3년, 심지어는 짧게는 10년 정도를 앞당겼다는 사람도 있고요. 5년 정도는 우리가 앞당겼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의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중 충격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중 충격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뭐 책도 정리해서 출판하기도 했고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강연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전에 해인사로 출가를 했고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전통 방식의 승려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 소양도 다 전통 방식으로 그리고 공부도 전통 방식으로 해왔고 지금 현재도 또 전통 해인사 승가대학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계승한다는 측면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변화의 시간에 또 이전과는 또 다른 변화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 또는 너무 도외시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승가대학 차원에서 이런 혁신에 대한 또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불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불교의 미래를 또는 장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스님들이 어떠한 관점 속에서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AI 부디즘이라는 그런 개념, 그건 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제가 제안하는 관점인 거죠. 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겠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대략의 스케치만 할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말씀이죠.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결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가 자칫 오래된 전통이고 그리고 산중에 대부분 절이 있고 또 오래된 가치를 우리가 떠받들고 또 전통을 우리가 담지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그러한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통에 대한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거는 뭐 논의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간,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한 발자국 더 불교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게 이 수업의 중요 내용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방적으로 제가 막 쭉 계속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좀 얘가 그러니까 너무 졸리죠. 우리 이제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다 각자 이제 생각에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그리고 초연결. 그리고 연결되면 융합이 되겠죠. 뭐가 만나면 당연히 뭔가 합쳐지는 건 당연한 거고.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요즘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근 1, 2년 사이에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보다 더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 물론 이제 이것도 저 이제 강연자인 저의 또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는 거겠죠. 한번 그래도 간단히 뭐 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해 왔던 이야기겠지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1차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에 의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가 발명되면서 이런 전기들이 발명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습니까? 그리고 20세기 후반 들어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혁명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처음 논의가 될 때만 하더라도 일부 학자들은 이 용어에 반대하기도 하고 4차 산업의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3차 산업혁명인 인터넷, 디지털 혁명의 연장에 불과하다. 어떤 본질적인 차별은 없다. 본질적인 구별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까지 넘어가면서는 그러한 좀 주장까지는 많이 이제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변화는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강연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2021년 작년도 가을에 영국에서 파운드화 있잖아요. 우리 5만 원권에 해당되는 파운드화가 그 화폐가 바뀝니다. 주인공이. 예전에 누구였을까요? 예전에 우리 1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임스 와트.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유럽 또는 전 세계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뭡니까?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가 영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부심을 담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뭐 우리 신사임당 이렇게처럼 이렇게 화폐 파운드화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에 영국에서 그 화폐 고액권의 주인공을 바꿨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앨런 튜링으로 바꿉니다. 앨런 튜링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루어지는 말하는 그 일종의 인공지능의 최초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컴퓨터 개념을 처음으로 논문을 통해서 또 실제 기계를 통해서 구현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 영화도 나왔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앨런 튜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여러분들 뭐 애플이라는 로고 그 사과를 베어 물고 뭐 한 게 뭐 앨런 튜링이 뭐 이렇게 사과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거를 이렇게 뭐 그런 거다 추모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앨런 튜링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이 IT나 디지털 계통에서는. 근데 영국에서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작년 가을에 제임스 와트를 대신하는 최고액 파운드화의 중요 인물로 앨런 튜링을 내세웁니다. 실제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화폐가. 그 얘기는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AI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던 간에 그 변화, 그 실체는 실존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그런 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보면 또 2년, 3년 전하고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우리나라에서도 왜 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독일에서는 뭐 인더스트리 4.0이다 용어를 달리할 뿐이지 그 어떤 형태의 지금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빅데이터라는 그 디지털 대변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이게 보면 뭐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된다. 원래 우리가 개념을 뭐라고 딱 잡지 못할 때 저렇게 설명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 거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핵심 동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학상의 정의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다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위스에 가보셨겠지만 조그만 마을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기업에서 유력한 어떤 유망한 인사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논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그 유명한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에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2016년이죠. 우리 알파고가 우리나라로 와서 이세돌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 해입니다. 그때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클라우스 슈바브라는 요 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써서 신문지상이 엄청나게 많이 미디어에서 공개가 됐고요. 그때부터 많이 논의가 있었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하니까 미디어에서 엄청 비판적인 얘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 없는 실체 아니냐? 니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여보란 듯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를 다시 또 열게 됩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죠. 그만큼 이 변화의 실체에 대해서 이 경제인들이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리더들의 눈에서는 이런 것들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다 고용 실업 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욱더 경종을 울리는 건데 그때까지만 해서 계속 그런 형태의 거부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루치아노 플로리디라는 이 철학가,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 교수가 이 4차 First Revolution이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사실 보면 예전에 이미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문지상에 워낙 클라우스 슈밥이 책을 써서 뭐 더 넥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쓰고 막 해서 저분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학물적으로는 이 루치아노 플로리드라는 이 옥스퍼드 철학과 교수가 먼저 이 책도 발간을 했었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4차 혁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먼저 이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신 닐 거센필드라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을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 사람의 위상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꼭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분이 그 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형태의 기술을 실용화시키고 학계에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또 잘 아시지만 3D 프린터 있잖아요. 3D 프린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산자 혁명을 주도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가정에 공장이 필요 없이 각각의 여기 지금 이게 각각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 가정에다가 3D 프린터들을 하나씩 놓으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이 마이크 하나를 주문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공장이 따로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서 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이 마이크를 전부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만 쏴주면 각자의 집안에 있는 3D 프린터가 이 마이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비즈니스처럼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겠죠. 주문하면 바로 디지털 정보를 쏴서 자기네 집에서 이 마이크를 만들어내게끔 하는 구조를 구상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3D 프린터가 2, 3년 사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많이 알려져서 심지어 지금 우주선 로켓, 그 분사기 그것조차도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보편화되고 지금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결정적인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이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왜 중요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기존의 로켓의 비용, 발사 비용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끔 발사 연료 추진 로켓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쓰면 되니까요. 좋아요.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싣고 화성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화성에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평소에 여러분들 집안에서 자기 방에 쓰고 있던 거 다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물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택배를 보낼 수도 없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택배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주로 보내는 택배 사업, 우주정거장까지 가는 택배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키로당 얼마? 그걸 엄청나게 낮췄더라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먹고 사는 방법이 그 우주정거장에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싸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 소규모 요즘 택배 하나 갖고 있으면 뭐 2,500원에서 또 뭐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분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개념이 뭘까요? 화성에 사람이 가 있으면 3D 프린터로 디지털 정보를 쏴준다는 거죠. 그러면 화성에서 디지털 정보를 받아서 책상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다 현지에서 3D 프린터만 갖고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화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습니까? 근데 그 개념이 일론 머스크가 한 게 아니고 이 닐 거센필드라는 이 교수가 그 개념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는데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주 화물 택배 서비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이 현물들, 실물을 디지털로 바꾸는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책상이 필요하면 이게 무슨 판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쇠 만드는 곳, 나무 만드는 곳, 아니면 나무 유사한 제품을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 해서 그 공장들을 일일이 다 떠올리고 그게 합쳐져야 책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 정보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재료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 디자인, 이 재질, 이 내구성 그대로 책상을 전혀 다른 곳에서 지구 밖에서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핵심은 책상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디지털 정보로 다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디지털 정보로. 그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 발 딛고 서 있고 만지고 하는 게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보량하고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에 이미 디지털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 있는 정보량하고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한다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지금 현재. 당연히 현실 세계가 아직까지는 많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눈, 귀, 코, 혀, 몸으로 다 느끼고 만지고 먹고 느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현실 세계 정보들이잖아요. 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로 바뀌어서 인터넷 공간, 온라인 공간,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 공간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이 닐 거센필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는 뭐죠? 아톰이잖아요. 우리
우리 원자 구조 얘기할 때 아톰이 우리 현실 세계의 최소 단위잖아요. 이 아톰의 세계가 어떻게? 디지털 세상으로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비트가 뭡니까? 디지털 단위잖아요. 그죠? 우리 인터넷 할 때 디지털 단위. 우리 몇 비트 하잖아요. 이 비트라는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는 이 전환의 시대라는 건데 이 닐 거센필드가 볼 때는 현실 세계 정보량하고 디지털 세계 정보량하고 같아지거나 대등해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되게 센 개념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은 날 평상시 시간 남는 여가 시간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 어떻게 보내나요? 뭐 여러분들보다도 또 젊은 친구들 더 얘기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낼까요?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핸드폰 보고 친구랑도 SNS 하고 놀랍게도 아까 MZ세대까지 우리가 꼭 굳이 지칭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의 하루의 대부분의 자기의 자취, 글, 생각, 배달시킨 것, 뭐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한 것, 책 읽은 것, 유튜브 시청한 것, 심지어 영화 본 것, 누구 만난 것, 모든 기록들이 우리 오프라인에 많을까요? 인터넷 공간에 여러분들이 자취가 많을까요? 아, 저는 인터넷 안 하는데요. 스마트폰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그럴 거예요. 하루 왼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 못 하는데,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의 방식인 거죠, 자신들한테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그러면 이 닐 거센필드가 얘기했던 저 개념,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디지털 공간에 디지털 정보로 된 게 현실 세계보다 많아질 거라고? 에이, 설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특히 메타버스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그래도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나와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현실 세계 모든 기관, 국가, 기업, 은행, 행정기관 할 거 없이 어떻게 통째로 지금 다 메타버스 공간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잖아요. 전환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 있으면 뭐가 생기죠? 시장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면 뭐가 돕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업, 또 기업만 가면 어떻게 무질서해지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야죠. 통제해야 되니까. 행정기관 가게 되죠. 여러분들 요즘 블록체인이라고 NFT 얘기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겠어요, 지금. 돈 벌려는 자와 또 그거를 통제하려는 움직임들. 이번에 우리 뭐 네이버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제페토 메타버스 공간 전 세계 가입자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투자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 2억 명이 넘어요. 2억 명.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뭔가를 사업을 했든 뭘 했든 뭐 우리가 지금 한류 대단하다. 요번에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인가요? 뭐 그거 했던 2억 명 시청까지는 안 가죠.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2억 명이 동일한 공간에서 콘텐츠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게 있었나요? 또 어쨌든 전 세계 2억 명이라는 사람이 그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공간에 와서 논다는 거죠. 왜 놀까요? 그건 우리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 안에 가면 가신들이 놀고 있을 수 있는 자신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자기가 호기심 내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뭔가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안에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런 강연, 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왕이 무슬림 사원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처음엔 친구들 만나서 춤추고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하고 사인회하고 뭐 이런 정도만 상상했다가 이제는 야 거기 가서도 명상해도 되잖아. 참선해도 되잖아. 심지어 108배 해도 되잖아.
그러려면 절이 좀 그럴듯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엊그제 우리나 미륵사 거기 만든 그분 만나고 왔는데 디지털 절을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공간에. 대단하시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디지털 공간에 우리의 모든 현실 세계에 있는 현실 세계 정보를 디지털로 다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디지털 세계 정보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저렇게 이퀄이 됐지만 대등하거나 같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전 세대 우리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디지털은 결국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차차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핵심은 이렇게 우리 현실 세계의 정보가 저렇게 가상 세계 혹은 온라인 세계, 인터넷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는데 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현실 세계하고 대등해지거나 오히려 넘어서려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닐 고센필드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 개념을 3D 프린터를 얘기하면서 최초로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자꾸 얘기할까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다 얘기할 때 인공지능을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씀드렸죠. 그만큼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연결을 시키면 인공지능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저처럼 움직이고 살아있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체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우리 뭐 인체의 70%가 뭐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혈관. 우리 혈관이 아니죠. 혈관에 돌아다니는 게 피겠죠. 앞으로 지금도 우리 강의의 이해를 위해서 편하게 이해하자면 디지털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혈관을 흐르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인공지능이 살아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간이 피가 필요한 거죠. 혈액이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지금 디지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온라인 세상에서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우리가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얘기, 깊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도대체 딥러닝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걸 좀 우리가 한번 개념은 잡고 가자 이거죠.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진화 방식이 인공무능에서 딥러닝으로 뭐 이런 표현 썼죠. 여러분들 그 카톡이나 그거 갖고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뭐 치킨집, 가장 맛있는 치킨집 하면 그 대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대답해 주죠. 근데 딱 나오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이미 입력된 수준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그냥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그러냐면 그건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무능이죠. 무능.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리즘도 너무 간단하고. 근데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죠.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취향, 내가 좋아하는 맛에 뭐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놓기 시작하죠. 그것도 그냥 써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맛인데 10분 내에 올 수 있는 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좀 복잡해지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풀어냅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하지만 과거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인공무능이죠. 그냥 인공지능인 척하는 거지. 근데 최근에 왜 인공지능이 대두됐냐? 소위 말해서 딥러닝이라는 게 개발됐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좀 웃기죠. 머핀하고 치와와예요. 지금 이거 구분 못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없죠? 설마. 여기 맛있는 머핀하고 치와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그 SNS 페이스북이잖아요. 그 마크 저커버그가 하는 페이스북에서 사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자 무슨 강아지
그러니까 치와와 사진 좀 보여줘 해서 딱 하면 요 뭐죠?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알고리즘 갖고는 이런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머핀하고 치와 머핀 사진 잔뜩 올려놓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알고리즘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검은 점 2개, 3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치와인데 치와하고 머핀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사물 인식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게 지금 비약적으로 혁신이 돼서 인간의 안구로 볼 수 있는 한 92%가 된대요. 우리가 사물을 잘 못 볼 수 있는 오류가. 그러니까 대부분 오류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게 마이크다, 이게 연꽃이다 하면 거의 대부분 맞는다는 거죠. 92%의 확률로. 근데 인공지능은 꼬맹이도 다 알 수 있는 저 치와하고 머핀 4살짜리도 알 수 있는 거를 구분을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97%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뭐 그 사물 인식 알고리즘 뭐 98%, 99%까지 자랑한다. 그 사람들이 뭐 요즘에 그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그 뭐 테러범이 됐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에서 다 지나가는데 누구 얼굴인지 그걸 정확히 다 기억해낸다는 거죠.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항, 지하철, 뭐 항만할 거 없이 어쨌든 그리고 뭐 통제하기 위해 뭐 편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도 이것도 페르시안 고양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하고 뭐죠? 우리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섞인 거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가 더 알 수 있죠? 4살짜리 애기도 알 수 있는 건데 인공지능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식별 능력이 생겨서 이걸 다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그 이걸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딥러닝 기술이 개발된 거고, 딥러닝을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할 거지만 딥러닝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저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치와하고 머핀을 구분해줘,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프로그램을 입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머신러닝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하지 않고 명령만 내리면 자기가 알아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가만히 앉아서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딥러닝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혁신적으로 발전을 가져왔고, 아주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 당시 이세돌 2016년도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4승 1패인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울면서 했는데 그때 썼던 게 아주 낮은 단계의 딥러닝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단계. 근데 지금은 이세돌을 이겼던 그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진화된 뭐 알파 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3개, 4개의 인공지능이 개발됐었고요. 알파고를 다 단숨에 이겨버렸어요. 저거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 이상 바둑에서는 인간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조차도 더 이상 상대할 게 없어서 인공지능이 다른 업계로 진출했어요. 지금 제일 최적으로 갔던 게 의료계로 진출을 했고요. 이제 일종의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손대갖고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의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변호사보다도 더 법률적인 조언을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돼 가는 거죠. 일종의 범용 인공지능이 지금 개발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인공지능 관련 책을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있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2016년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주장도 좀 너무 일리가 있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2016년도가 우리나라만 충격, 서울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과연 뭐 딥러닝이다 뭐다 했는데 제가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한 번을 겨우 이겼잖아요. 그것도 이세돌이. 그것도 뭐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전에 구한말에 우리 흥선대원군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나 서구 열강의 상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개항을 안 하면 어떻게 했죠? 포를 쏘고 전쟁을 벌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처음엔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 개항을 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교육하면서 보여준 게 뭐였나요? 서구의 유럽의 앞선 선진 문물을 보여주면서 회유를 하죠. 만약에 우리를 받아들여주면 전쟁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다 이거죠. 근데 이 전쟁을 하도록 우리는 저 어마어마한 화포와 대포를 갖고 배에서 쏘아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위협도 하고요. 근데 시대가 지금 100년 이상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왔었던 알파고가 현대판,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그 외국 상선들을 흑선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현대판 흑선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흑선. 서구 사회에서 문명이 변환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과학 기술, 혁신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보고 이제 개항을 현대판으로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들 앞에 일종의 무력 시위처럼 보여주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런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한 관점이 맞는 관점인지. 어쨌든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개발되면서 혁신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지난번에 2016년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죠. 아까 우리 뭐 보살님이셨나요? 아까 우리 저기 연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3D 프린터 얘기했고요, 인공지능 얘기했고요, 디지털 인터넷 얘기했고요, 거기서 메타버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마치 우리 인간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디지털 정보, 디지털 데이터인데 이게 인공지능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따로따로 별개의 지금 개념 같아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쭉쭉 이제 우리가 또 2부 쪽에 넘어가면 2학기라 그래야 되나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논의가 될 텐데 거기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디지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별개의 주제가 아니고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이라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변환이 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으로 쓰이기도 하고 메타버스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메타버스에서 가서 메타버스 그 공간이라든지 그 시공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리얼하게 우리 현실 세계처럼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때마다 수동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이 돌아가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마치 현실 공간처럼 인간의 필요에 맞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의 공간적 경험, 부피,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개인차가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건가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때 알아서 마치 사람이 응대하듯이.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도 디지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 빨리 결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뭐 아까 쭉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통합되고 하나로 다 연결되는 개념들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지금 그 경랑 속에 지금 딱 아까 처음 보였던 그 헤일 속의 보트 하나 보셨죠? 그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또 물리적으로 화성이 됐든 다시 또 뭐랍니까? 융합이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내고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또는 아니면 우리가 AI 시대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계들 있잖아요. 당장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현실 세계 공간이란 물리적 공간에 아톰이 지배하는 아톰의 세계하고 전자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비트의 세계가 어떻게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 마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옛날에 장자의 호접지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낮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나비 꿈을 꿨다 이거지. 그때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그 꿈속의 나비가 내 꿈을 꾼 건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쏭달쏭한 얘기 하잖아요. 중첩되면서 그 경계, 현실 경계와 자기가 꿈속에 있었던 경계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그 얘기죠. 또 중첩되거나 어느 게 또 사실인지 모르겠다, 현실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메타버스 세계, 디지털 가상 공간의 세계가 현실 공간의 디지털 정보량을 뛰어넘거나 같아지면서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진입했습니다. 어제 제가 웹 3.0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불교신문의 칼럼을 2주에 2번에 걸쳐서 써서 어제 마지막 탈고하면서 마지막 넘겼는데 그때 거기에 나와요. 우리가 웹 2.0에서는 여러분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계하고 문제 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웹 3.0 우리 메타버스 공간의 인터넷 세계에서는 이제 가짜 경험, 가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짜 뉴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과 다른 팩트하고 다른 뉴스들을 인터넷에서 막 뿌리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막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와 영상을 갖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팩트를 뒤집어내서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웹 3.0처럼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눈, 귀, 코, 혀, 몸, 안입의 설신으로 이렇게 아예 느껴버린, 내가 체험해버린 것들, 마치 꿈인데 현실처럼 느껴버린 것들은 어떻습니까? 속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믿는다는 건 뭐죠? 봐야지 믿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봤어. 분명히 먹었어. 분명히 만졌어. 적어도 내 뇌와 내 기억 속에는 어디서 메타버스 공간이. 근데 메타버스 공간이 현실 공간이 그것도 헷갈려. 어쨌든 확실한 건 나는 분명히 그 부피와 질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도 지금 벅찬데 가짜 현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체험하게 되면, 가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좀 가짜 뉴스나 지금 웹 2.0 수준에서 읽고 보고 느끼는 정도, 보는 정도 갖고 우리가 헷갈리는 사람들인데 지금 세계 걱정하고 있고, 웹 3.0으로 지금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걱정되는 거죠. 그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견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세계를 모르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미혹에 빠지고 무명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자, 이 디지털뿐만이 아니에요. 이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인터넷 온라인 공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글, 이렇게 타임즈에서 구글에서 죽음의 문제를 풀겠다. 죽음을 정복하겠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놀랍게도 구글에서는 요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자회사식으로 그룹을 이렇게 다 알파벳으로 분류시켜 버렸죠.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 하는 그룹들은 아예 떨어뜨려 놓고, 구글 벤처스라는 이 투자를 하는 계열사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좀 흉측하게 생겼죠. 이 쥐가 놀랍게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데요. 또 그리고 설치류로는 한 32년, 그러니까 인간으로 환산하면 800살까지 산대요. 그리고 저 쥐는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놀라운 생명체인데, 칼리코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인간 500살 프로젝트예요. 좀 황당하죠. 근데 딴 데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만든 우리 아저씨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 저걸 한다잖아요. 그리고 물론 정확히는 구글 벤처스죠. 죽지 않는 인간,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생화학적 실험을 통해서 인간도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 이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500살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물론 더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어떤 형태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 구글 벤처스라는 회사 자체가 뭐 구글처럼 당장 1년, 한 분기 또는 뭐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성과를 내기에 곤란한 사업들 있잖아요. 장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분들이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정보를 갖고 접근해서 풀어내겠다고 접근한다는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시사할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불교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는 우리가 불교적 마인드로, 불교적 관점에서 이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 자기 나름의 관점, 이해 방식들을 수립해 놓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인간 노화 프로젝트, 죽음을 정복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 정도에 대해서 자기의 나름의 관점, 포섭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으면 늙어 죽음. 우리 12연계에서 뭐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다 불교 기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생, 유생, 노사로 가잖아요. 노사, 늙어 죽음. 늙고 죽음의 문제인데, 생이 있으니까 늙고 죽음이라는 건데, 우리 부처님께서 멸성제를 얘기할 때 무엇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을까? 무엇이 사라지면 이 늙고 죽음이 사라지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 쥐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겨났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다.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고 죽음이 사라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불교 교리 시간에도 알겠지만 12연계에 대한 순관, 역관이 있잖아요. 하나는 유전문이 있고 하나는 환멸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죠? 12연기, 우리 존재가 생겨나서 나고 죽고 고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사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도 돌려보고 12가지 단계를 또 저렇게도 돌려보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성제, 고통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내용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성제의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멸성제의 내용들이고. 근데 지금 칼리코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처럼 인간이 태어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자기 부모, 어머니의 산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과 낙이나 그것처럼 비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현대 과학기술에서 부모님의 산도를 거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인위적으로 자꾸 외형적으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불균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열반이라고도 흔히 초기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통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반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고통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의 프레임, 고통의 그 구조, 그 구조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로병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고통의 틀을 보신 거죠. 근데 그 고통의 틀을 우리가 정확히 응시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쓸 건데, 문제는 이 관역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게끔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죠. 과학기술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이고, 다양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의 이해와 불자의 이해와 관점으로 적어도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통종고 오래전 전통이고 산중에산 참선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다 흘러갈 뿐이야, 흘러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관심 안 갖는 게, 이렇게 했다가는 불교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고 불교 경전하고 실천 수행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변화와 깊숙이 침투돼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수업의 개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도대체 불교에서 왜 불교에서 무슨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불교의 최종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 요즘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 보살도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초기 불교의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열반, 해탈 열반, 그리고 고통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아까 경전에서 쌍유단니까에서 보셨지만 끊임없이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응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이 이 생로병사라든지 이러한 형태 우리 고통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전통적인 이해와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뒤흔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종교보다도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불교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불교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죠? 내일 모레 출가제일인데 경전에서 그냥 깨닫고 싶어서 했나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고통에 대한 응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어느 날 농경지에 갔는데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날 농경지에 갔는데 조그만 미물 곤충이 어떻게 했죠? 두꺼비인가에 잡혀 먹는 걸 보고 또 그 두꺼비가 또 뱀에 잡혀 있는 걸 잡혀 먹는 걸 보고 또 그 뱀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날아다니는 맹가, 송골맹가에 또 잡혀 먹는 걸 보고 그 무한 반복되어지는 생명체 갖고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엄청난 연민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살아있는 것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연민, 고통에 대한 응시에서부터 불교는 시작이 된 거라고요. 이 4차 산업혁명도 겉으로는 반짝반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 또 다른 무명, 어리석음으로 가게끔 만드는 형태의 또 다른 구조라면 이것도 결국은 또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융합과 탈경계, 초연결이라는 변화 양상이 불교의 연기법과 상통한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겠죠. 아까 쭉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데이터,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별개의 개념인 것 같지만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융합되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이해됐으면 좋고. 아까 세 번째 아까 내가 이미 쭉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마음에 대한 불교의 지적 전통을 통한 방향 제와 통찰 제시. 이 얘기가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그렇게 발달한다면 과연 인공지능 멋대로 해도 좋은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게끔 해도 좋은가? 그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켜도 되고 무엇을 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 훈련시킬 필요가 있죠. 인공지능을 훈련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인공지능이 탑재될 알고리즘의 개발에 어떻게 하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거죠. 근데 알고리즘을 집어넣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다음에 또 잠깐 배우겠지만 우리 딜레마 같은 거 있잖아요.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에서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아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핸들을 급하게 틀어서 인도로 들어가도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애들을 그냥 그대로 횡단보도로 치게끔 만들 건지. 근데 인도로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내가 다치거나.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모든 기계들은 앞으로 그런 딜레마에 놓이게 될 건데, 그때마다 합당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 합리적이라는 말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의 이해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무슬림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 크리스찬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 우리 불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에 가까운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것은 알고리즘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 순간 우리가, 또는 불자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들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관점들은 누가 하는 거죠? 불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스피커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불교의 지적 전통이 뭐가 있죠? 우리 흔히 말해서 유식에 대해서 너무나 이미 알고 있고, 아비달마 구사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세상의 어떤 인류 전통보다도 불교 전통만큼 오랫동안 인간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한 전통은 없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전통이죠. 지금도 우리 한국불교는 또 참선을 하잖아요. 그 끝에서 와서. 근데 이러한 형태의 인공지능의 마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연구하는데 어떠한 종교 전통, 어떠한 학문, 지적 전통보다도 오래된 형태의 인간에 대한 생각과 마음에 대해 이해를 갖고 있는 불교야말로 이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그 방향도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거죠. 자, 오늘 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인공지능에도 불성 로봇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어떤 인트로 일종의 강의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직면할 여러 가지 메타버스가 됐든, 뭐 SNS, 뭐 디지털 문제가 됐든, 뭐 SNS 공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인류적 문제에 됐든 간에 여러분들만의 의문과 질문을 화두처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머지 그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또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논리를 반복하면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익과 편익에 봉사하지 마시고, 불자로서 또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뭐 디지털 시대가 무엇인가 다른 질문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한번 자기만의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 방선이 뭔지 아시죠? 입장이 있으면 방선합니다. 이제 선을 이제 다 끊는 거죠. 자, 우리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나요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요월한 형태의 시대적 변화가 이중 충격,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화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성격 자체가 어떻습니까? 융합과 초연결, 탈경계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